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는 하나님의 그 내면에 이러한 속성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담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러한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느냐? 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뜻대로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다스림에 대한 의지, 다스림에 대한 욕망,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속성,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또한 그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열망과 또 욕정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은 있고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능력과 지혜는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원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지혜로, 또 상대방을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지와 목적보다도 그만 자기의 뜻과 욕심이 앞서는 통치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후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때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그 복음의 씨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가 만들어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선과 일제시대와 고려와 또 삼국시대와 옛날 고조선 시대와 전혀 다른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태까지는 인간이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건설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체의 군사력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덤으로 얻어진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나라들은 왕이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좌지우지하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개념이 달라졌고 자유가 달라졌고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형태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이전과 전혀 다른 복된 나라였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였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기초는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또한 인간의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그러한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설되어졌고, 그러나 그 나라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북한에서 소련을 중공을 위치로 해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이 처음에는 밀렸지만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나라의 국권을 다시 회복했죠. 그래서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를 회복했는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 재건에 굉장히 힘썼죠. 그래서 밑바닥까지 가 있던 경제가 다시금 점점 회복되어져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박정희가 죽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2.6 사태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79년 10월 26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10월 26일 이후에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12.12 사태, 그리고 1980년에 일어났던 5.17 사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던 5.18 사태로 쭉쭉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과거에 들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왜 그것이 발생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있었던 12.6 사태, 12.6, 12.12, 5.17, 5.18 이 사건이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엄청난 주장들과 견해와 텔레비전 방송과 드라마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나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알지 상세히 알면 뭐하냐,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 없고 천국 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또한 그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전두환에 의해서 세워졌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되죠. 그때에 교회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 정권에 가서 그 대통령에게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조찬 모임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교회에 가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인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류의 목회자들은 거기 가서 참여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한 부류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던 이것이 교회 내에서의 그러한 반대되는 정치를 바라보는 국가 통치자를 바라보는 다른 견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40년 전의 사건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서로 견해가 다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정확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이 모르겠다 복잡하다 뭘 그걸 알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몰라도 되는 건가 그냥 우리가 도외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사라고 하는 것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참으로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 약간씩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책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고 각 방송국들 또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또 여러 역사학자들 또 각종 학교에서 또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깊숙이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런데 그 대체적인 경향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자,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 때문에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79년 10월 26일 날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죠. 시해를 당하는데 오전에 아산에 있는 삽교천 그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었는데 삽교천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준공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 준공식을 오전에 다녀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궁정동 안가에서 궁정동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경복궁 청와대 그 근방에 있는 위치인데 거기가 궁정동인데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를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앉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서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경호실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두 명의 여자가 있었죠. 두 여자가 있고 있었는데 그때에 또 한 명이 누구였냐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식사 중에 바깥에 나왔다가 들어왔던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차지철이 김재규가 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총을 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차지철이 그곳에서 김재규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차지철은 말도 잘하고 또 말빨이 쳤어요. 그리고 김재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 하고 아주 질책을 많이 하고 무능력한 것을 많이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날 10월 26일 날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차지철이 김재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묵묵히 듣고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품속에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차지철을 향해서 경호실장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렇게 총을 쏘니까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다가 아니 자네가 어떻게 총을 쏘는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도 또 총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쓰러지고
차지철도 쓰러지니 이제 또 차지철을 향해서 또 총을 2발을 더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또 총을 2발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을 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MBC 드라마에서 그게 방영이 돼가지고 5공화국에 대해서 방영이 돼서 나왔죠. 그렇게 쭉 되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총으로 박정희 그리고 차지철을 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때의 그 궁정동 안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방이 여러 곳이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곳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 몇 명이 식사를 한 그 자리, 또 다른 방에 누가 있었냐면 정성화 육군 대장 참모총장이죠. 육군 참모총장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방이었죠. 약 한 거리가 한 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김재규가 달려가가지고 정성화 총장에게 달려가지고 정성화 총장에게 정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났어요? 우리 빨리 갑시다 하고 정성화 총장을 손을 잡고 이끌고 준비시켜 놨던 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중앙정보부, 바로 김재규가 있던 중앙정보부로 갈 거냐? 아니면 육군본부, 육군본부로 갈 거냐? 지금 숙대 앞에 있는 그 육군본부죠. 그 용산구에 있는 육군본부로 가게 된 겁니다. 육군본부로 쭉 차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승화가 김재규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쐈으니까 그 피가 확 튀어가지고 지금 온몸에 피 자국이 있고 또 신발에도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오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고 묻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손가락을 하늘로 쳐들면서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분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정말인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묻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적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성화 총장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격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저격당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외부 소행인가 내부 소행인가 그렇게 묻죠. 외부 소행이라고 한다면 간첩이 나타나서 쏜 거냐, 아니면 내부 소행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민 중에서 누가 쏜 거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쏘고 나서 와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쭉 벌어지는데, 그렇게 김재규가 쏘고 나가고 난 이후에 바로 그곳에 옆에 왔다 갔다 했던 식사 시중을 들면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이었어요. 김계원이라고 하는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비서실장이 알았죠. 그 비서실장은 김재규가 총을 쏘는 걸 알았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서 그 비서실장이 이제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소집시키는 겁니다.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이 속히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국가 급변 사태가 났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펼쳐져요. 그렇게 펼쳐지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정성화 참모총장이 김재규 정보부장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육군본부로 갔다고 했죠. 그 육군본부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 각군 총장들을 다 육군본부로 오라고 부르시오 해가지고 연락을 시키죠. 그러면서 각각 이제 대책 논의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가고 나서
이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일부가 왔죠. 그때에 그곳에서 김계원 비서실장이 최규하 국무총리가 그때 최규하 총리였죠.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김재규가 쏘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중앙정보부장이 각하를 쏘았다고 깜짝 놀라죠.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김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계원 비서실장이 최규하 총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김재규가 차지철과 싸우다가 김재규가 총을 잘못 쐈어. 각하가 맞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모셔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김계원 비서실장도 그 한 자리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어쨌든 욕성이 나고 총질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총을 쏘다가 잘못 쐈어. 잘못 발사해서 각하가 맞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에는 총리도 갑자기 불려왔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왜 오라고 한 건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고, 갑자기 대통령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뭐냐, 누가 죽였냐, 왜 죽였냐, 그리고 물으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태를 잘 몰랐고 이제 있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군본부로 갔던 정성화 총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로 전화해가지고 김계원 실장에게 지금 이곳에 총리가 와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김재규가 김계원 비서실장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하니까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육군본부로 갔단 말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김재규가 오라고 하니까 그곳으로 갔단 말이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살인범이잖아요. 대통령 살인범이 있는 그곳으로 비서실장도 가고 국무총리도 가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합동수사본부에 있던 전두환이 그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이제 병원에 누군가가 입원했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때 국군 수도 병원이 서울에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바로 옮긴 거죠. 그 피를 흘리고 있는 몸을 옮겼는데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또 죽어 있었던 거죠. 병원에 오기 전부터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병원장이었던 국군 수도 사령관 병원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전두환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김재규가 죽였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는 사람이 그쪽을 가냐, 그 살인범을 잡아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가냐, 비서실장이 그쪽으로 가느냐, 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비서실장이 병원을 데리고 가서 병원을 입원시키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누가? 차지철이 총을 맞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고 손을 더듬더듬하고 숨이 약간 붙어 있는데, 이제 대통령 데리고 나가고 난 이후에 경호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죽어있던 사람을 확인 사살을 해요. 끔찍하죠.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더 죽죠. 그래서 그 확인 사살하는 그 장면을 옆방에 있던 2명의 여자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또 놀라죠. 그래서 참 그날 궁정동에서 안가에서 이제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육군본부로 총리가 갔죠. 그리고 육군본부 옆에 있던 국방부에서 국방부 회의실에서 다 장관들을 다 부르죠. 내각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각들을 회각에 다 불러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서거했으니 기수습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계엄을 시행해야 됩니다. 전국 계엄을 걸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계엄을 선포하는데 계엄사령관을 누가 했느냐면 육군참모총장으로 시켰던 거죠. 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이었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11.6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데 그때에 대통령을 쏘고 박정희 대통령을 쏘고 김재규가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정승화 장군이었다는 거죠. 육군참모총장. 바로 그곳에 있었는데 그 정승화 총장은 왜 김재규와 함께 그곳으로 갔냐는 거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되어서 그 일을 하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왜 그들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행태를 취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다른 조사는 다 끝났는데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 김재규와 정성화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성화 장군은 그때 당시 별 4개를 달고 있는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은 별 2개를 가진 소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갑을 최규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가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보안사로 불러서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날이 누구냐 언제냐면 12월 12일이었다는 거죠. 12월 12일.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줘.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이런 사건은 보안사령관이 할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난감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미도 정성화 총장을 연행하려고 보안사에서 사람을 보낸 거죠. 사람을 보내 있는데 그 정성화 총장은 우리 같이 가시죠 라고 하니까 내가 왜 가냐고. 대통령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 내가 확인해 보겠다.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연행하러 갔던 군인들과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이 서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이에 총리 공간이었는데 그 총리 공간 옆에 또 국방부 장관 공간도 같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노재현이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겁난다라고 하니까 그 부인과 딸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전화 걸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소재가 또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재인 국방부 장관이 11.6 사태 때도 행적이 묘했고 이번에도 12월 12일에도 행적이 묘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최규하 대통령은 허락은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군인들이 합동수사본부 측 군인들과 또한 이제 정성화 총장을 지지하던 군인들과 두 패로 나뉘어져 가지고 완전히 총격전이 벌어지는 부대가 부대를 지금 접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명 12.12 사태인데 그 12.12 사태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위해서 참모총장을 연행해 가려고 하고 최규하 대통령은 허락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러한 사건 가운데 있으면서 3명인가 4명인가 죽고 몇 명이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12.12
사태였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해석이 이어지는 겁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의 허가도 받지 않고 왜 참모총장을 연행하려고 했느냐? 이건 하극상이다. 이건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항명이다. 죄를 지은 거다. 잘못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과 또한 주장은 수사를 위해서 굉장히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수사에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사 연행상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주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견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5.17 또 계엄이 일어나는 겁니다. 5.17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5.18 광주 사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위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이 되고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재수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주 장기간 이것이 재판이 엎치락 덮치락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각자 주장들이 있고 각자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화 총장이 총장 정도 됐으면 그때 총소리가 났단 말이죠. 차제철을 쏘고 박정희 대통령을 쏘고 한 발 쏘고 또 두 발을 쏘으면 몇 발이니까 총 6발을 쏘단 말이죠. 50m 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인근에서 총소리가 났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참모총장이 그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거는 총소리가 어디서 언뜻 들리긴 했는데 멀리서 난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모르는 투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재규가 옷에 피를 묻히고 갔으면 당연히 그 현장에 있었고 그걸 다 보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안사에서는 틀림없이 이 둘이가 한통속이다. 둘이가 한통속이다 라고 봤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재규 정보부장이 정성화 총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김재규 정보부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정성화 총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끈끈한 관계가 있다.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부각해서 이제 그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수사상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두환이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였던 쿠데타다 라고 하는 주장이 평평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미리 어떤 것들이 믿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 뭡니까? 군인에 의해서 억압 정치를 많이 했죠. 또 데모대들을 굉장히 이제 짓밟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18년이나 통치하고 나서 군인 정치가 식물이나 있는데 또 군인이 와서 정권을 차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온 대학이나 교수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에 의한 통치를 싫어하고 있었는데 또 군인이 정치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80년 당시에 대학생들이 지금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다 정계에 진출하고 중요한 요직과 위치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시위하고 또 군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아니하고
전두환은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잘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평가를 해야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또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가, 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 말만 듣고 맞네요, 틀리네요 라고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접하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천지 창조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진화론이죠. 그때 당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 그게 볼 수 있나?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진화가 되었는지, 천지가 창조되었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성경을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느냐?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는 그렇게 진화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건 과연 과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법칙에서 틀림없다라고 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그런데 그 법칙보다 조금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이론입니다. 이론. 무슨 론. 그러니까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라 론인 겁니다. 주장이죠. 그 주장은 뭐냐면 그때 다윈이 그것을 주장을 해서 이렇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호주에 가서 연구해가지고 이러한 화석이나 또 짐승이나 또 사람의 유골을 볼 때 진화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건 주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본 적 없어요. 다윈이 그렇게 논문에 발표했을 뿐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자기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이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이 아니야 진화론일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그것을 지지한단 말이죠. 은근히 자기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다들 믿고 싶은 것을 믿는데 그 진화론을 믿다 보니까 또 뭘 믿느냐? UFO도 믿는 거죠. UFO가 있을 거야, 외계인이 있을 거야 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책만 읽다 보니까 그게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파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사람들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뭐 복잡하게 그걸 알려고 하느냐, 뭐 굳이 해야 되느냐, 그거 한다고 해서 꼭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바쁜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고 하면서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를 좀 알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말 최대한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12.12 사태, 11.6, 12.12 사태, 5.17, 5.18 이 사건은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두 주장이고, 한 주장은 이제 11.6 사태에 관여되어 있는 정성화 총장을 연행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또 한 사건은 어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했느냐라고 하는 두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싶은, 자기가 몰랐을 때는 아는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을 때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군인이 되고 똑똑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돌아가는 비밀과 핵심들을 알다 보면 자기가 뭔가를 잡고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다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이 세상을 믿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바로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전두환뿐만 아니라 최기화 대통령도, 또 김영삼 씨, 김대중 씨, 김종필 씨, 이런 사람들도 다 각기 나름대로의 권력의 욕망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내 때가 왔다,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 이제 내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꿈들을 꾸고 서로가 이제 김칫국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떠한 주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인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자기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바로 모든 사람은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고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된 다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도 요즘도 보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온갖 주장과 여론전과 또 TV의 방송과 또 언론에서 띄우고 내세우고, 또 그러면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또 나도 대통령이 하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고, 이 다스림이 뭔지, 통치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도 인식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